스테스 토마스 하디 제1부 처녀 5월도 금음에 접어든 어느 날 저녁 세스톤에서 블레이크 무어 또는 블랙무어라 일컫는 이웃 분지의 마토르 마을로 한 중년의 사나이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두 다리가 모두 비척거리는 사나이는 똑바로 걷질 못하는 버릇이 있어 걸음걸이가 다소 왼편으로 쏠리는 듯했다. 사나이는 딱히 무엇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마치 하긴 그래 라고나 하는 듯이 이따금 멋지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한쪽 팔에는 빈 달걀 바구니를 걸쳤고 벗을 적마다 엄지손가락이 닿는 차양 한 모서리의 털이 온통 닳아버린 잔털이 부스스 일어난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잿빛 앞말에 걸터 앉아 콧노래를 아무렇게나 흥얼거리며 가까이 다가오는 나이 지긋한 목사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바구니를 걸친 사나이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슈, 존경. 하고 목사가 대답했다. 걸어가던 사나이는 한 두어 걸음 걷다가 주춤거리며 돌아섰다. 저 목사님, 실례지만 요전 장날에도 이맘때 이 신장로에서 뵙고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목사님은 지금처럼 안녕하슈 존경 하고 대답하셨죠? 그랬었지 하고 목사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전에도 또 한 번, 그게 아마 달포전쯤 되나 봐요. 그랬을는지도 모르지. 그러면 보잘것없는 행상인 잭 더버필드를 보고 만나실 적마다 존경이라고 부르시는 건 도시 무슨 영문입니까? 목사는 한 두어 걸음 말을 다가세웠다. 그건 그저 괜히 그래 본 걸세. 하며 목사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실은 새로 군사를 엮느라고 여러 족보를 뒤적이다가 얼마 전에 뭘 좀 발견한 게 있어서 그랬었지. 나는 스택푸트 레인의 고고학자 트링건 목사거든. 더버필드, 자넨 정말 모르나? 자네가 더버빌이란 옛날 기사네 집안 직계 상속자란 걸. 배틀 교회의 기록을 보면 정보광 윌리엄을 따라 노르망디에서 건너온 저 유명한 기사 페이건 더버빌 경이 자네네 집안 조상이라네. 금시초문인데요, 목사님? 글쎄 정말이라네. 어디 잠깐 턱을 좀 들어보게나. 얼굴 옆모습이 잘 되게 옳거니 영락없는 더버빌 집안 내 코와 턱이야. 하기야 좀 품이 떨어지긴 하지만 자네 조상은 노르망디의 에스틀마 빌라경이 클레모간시어를 정복했을 적에 그 편을 도운 12명 기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 집안이 여러 갈래로 갈려서 잉글랜드 이곳 일대에 장원을 소유했고 그들의 이름이 스티븐 왕 시대의 국고 문서에 적혀 있다네. 존 왕 때에는 기사 자선단에게 장원을 바칠 만큼 부유했던 집안도 있었지. 그리고 에드워드 2세 때에는 자네 조상 브라이언이 웨스트민스터로 초청을 받아 귀족 종교회의에 참석했었지. 올리버 크롬웰 시대로 접어들자 집안은 다소 몰락은 했으나 뭐 대수로 올 정도는 아니었고 찰스 2세 때에 이르러서는 충성의 공으로 해서 떡갈나무 기념기사가 되었단 말이야. 사실 자네네 집안은 몇 대 동안 존경으로 행세를 했었다네. 그래, 만약에 기사라는 걸 준 남작처럼 대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거라면 사실 옛날엔 아버지가 기사면 자식도 기사가 되었거든. 자네도 지금쯤은 존경이 됐을 걸세. 원, 별 말씀을 다. 요컨대 말야. 하고 목사는 채찍으로 자기의 다리를 한번 탁 치고서 이야기의 끝을 맺었다. 잉글랜드에서는 자네 집안에 비길 만한 가문은 찾아보기가 힘들 걸세. 거참, 그게 사실일까요? 하고 더버필드는 말했다. 그런 걸 전 해마다 삼지사방으로 떠돌아다니며 살아왔어요. 이 고장에서도 제일 천한 사람인 양.
그런데 저희 집안에 관해선 언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알고들 있지요? 트린건 목사님? 목사는 자기가 알기에는 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벌써 잊어버린 지가 오래므로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 해도 무방할 거라고 설명을 했다. 목사가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어느 날이었는데 그때 마침 더버빌레 집안의 흥망성쇠를 살피던 중 존의 집마차에 더버필드란 성이 붙어 있는 걸 보고 그의 부친과 조부를 조사해 보기로 하여 마침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애당초 나는 이런 실없는 얘기를 해서 괜히 자네 마음을 들뜨게 하고 싶진 않았었네. 하고 목사는 말했다. 하지만 사람이란 말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가도 발설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경우도 이따금 있거든. 그 얘기는 자네도 벌써 알고 있는 줄 알았었지. 하기야 저희 집안도 블랙모어로 이사 오기 전에는 지금보다 낫게 지냈다는 얘길 정말 한두 번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 그렇더라도 기껏해야 지금은 집에 말이 한 마리밖에 없지만 그때는 두 마리쯤 있었나 보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저희 집엔 낡아 빠진 은숟가락 하나와 조각한 도장 하나가 있습니다만 원 그따위가 다 못하는 겁니까? 하지만 제가 그 귀하신 더버빌 집안의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면 하기야 저희 증조부님도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어디서 이사 왔는가를 좀처럼 말하고 싶어 하지 않더랍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집안은 지금 어디서 밥을 지어 먹고들 있을까요? 이를테면 어디서 살고들 있느냐 말씀이에요. 살기는 어디서 살아? 이구장의 명문으로선 혈통이 끊어진 셈이야. 섭섭한데요. 그래, 소위 엉터리 족보가 말하는 남자 손이 끊어졌다는 그거겠지. 이를테면 망했다는 거야. 몰라겠다는 말이야. 그러면 저희 조상들은 어디 묻혔을까요? 킹즈비어 서브 그린힐이라는 데지. 퍼백산의 대리석재 지붕 밑에 입상이 있는 납골당 안에 자네네 조상들이 줄지어 누워 있다네. 그러면 저희 집안 가옥이며 대지는 어디 있나요? 있긴 뭐가 있어? 네? 그럼 땅 맞이기도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네. 아까도 말했지만 한때는 땅개나 있었어. 분가한 집이 많아서 이 고을만 해도 킹즈비어와 셔튼, 밀폰드, 럴스테드, 웰브리지 등의 자네네 소유지가 하나씩 있었어. 저희 집안도 예전같이 다시 흥할 날이 있을까요? 건 나도 모르지. 그러면 어떡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하고 더버필드는 조금 후에 물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저 오호라 용사는 쓰러졌도다 라고나 생각하고 진정할 밖엔 별 수 없지. 향토기사나 족보 학자들한테나 흥미거리가 될 따름이야. 이 고을 안의 농가 가운데도 자네네 가문에 못지않게 훌륭한 집안이 몇 집은 된다네. 그럼 잘 가게나. 저 트린건 목사님, 오늘 일을 인연 삼아 되돌아가셔서 저하고 맥주나 한 잔 나누실까요? 퓨어드럼 주막에 아주 좋은 술이 기다리고 있지요. 하긴 롤리번의 집 술만은 물론 못합니다만. 아냐, 고맙긴 하지만 오늘 저녁엔 안 되겠네. 더버필드, 자네는 벌써 어지간히 취했군 그래. 하고 목사는 이야기의 끝을 맺고 말을 몰아가면서 이따위 이상한 이야기를 함부로 털어놓다니 좀 경솔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목사가 사라지자 더버필드는 깊은 생각에 잠겨서 몇 걸음 걷다가 한 길가의 풀이 우거진 둑 위에 바구니를 놓고 앉았다. 몇 분이 지나자 멀리서 한 젊은이가 나타나 아까 더버필드가 걸어온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젊은이는 더버필드가 손짓을 하자 총총걸음으로 다가왔다. 예, 저 바구니를 좀 들어라. 그리고 내 심부름도 좀 해주려무나. 대까지같이 여윈 젊은이는 상을 찌푸렸다.
존 더버필드, 도대체 당신은 무언데 날더러 심부름을 가라는 둥, 얘라는 둥 하는 거요? 내 이름을 잘 알면서 당신 이름을 내가 잘 알고 있듯이. 넌 알고 있니? 알고 있어? 그건 비밀이다. 비밀이야. 자, 내가 부탁하는 말이나 잘 듣고 정갈이나 해다오. 이봐, 프레드. 너한텐 말해도 상관없겠지만 비밀이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귀족의 후손이라는 거야. 그 비밀은 오늘 낮에, 아니야, 오늘 오후에 막 알게 된 거야. 이렇게 떠벌리면서 더버필드는 앉은 자리에 쓰러져 기분 좋다는 듯이 두 개 핀 슬국화 사이에 번듯이 드러누웠다. 젊은이는 더버필드 앞에 서서 누워있는 그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두루 훑어보았다. 좋은 더버빌 각하, 이게 바로 본인의 성함이야. 하고 그는 누운 채 말했다. 기사가 준 남작이라면 말이야. 사실 기사는 준 남작이거든. 내 얘기는 죄다 역사책에 실려 있어. 이봐, 젊은 친구. 넌 킹즈비어 서브 그린힐이란 데를 아나? 네, 그린힐 장애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 그 읍내 교회당 밑에 우리네 조상들이 묻혀들 있단 말이야. 거긴 읍내가 아니죠. 아무튼 내가 갔을 적엔 읍내라고 하기보단 조그맣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고장이었어요. 예, 고장이야 어떻든 상관할 게 있니? 그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야. 어쨌든 거기 교구의 교회당 밑에 내 조상들이 고이 묻혀들 계시거든. 수백을 헤아리는 내 조상들이 쇠줄로 엮어 만든 갑옷이랑 금은 보석에 뒤덮여 묵직하고 큼직한 연관 속에 말이야. 이곳 남부 웨섹스 지방이 아무리 너르기로써니 나보다도 당당하고 귀하신 조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으렸다. 네? 자, 저 바구니를 들고 어서 마로트 마을로 가봐라. 그리고 퓨어드럽 주막에 들러 일러둬. 당장에 마차를 한 대 보내서 나를 집으로 모셔가라고. 그리고 작은 병에다 럼주 한 대만 채워서 마차편에 보내주고 술값일랑 내 이름으로 달아두라고 해. 그 일이 끝나거들랑 저 바구니를 가지고 내 집으로 가서 마누라더러 빨래는 해줄 것도 없이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해. 젊은이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하니까 더버필드는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좀처럼 만져보기 힘든 실링화 한 입을 꺼냈다. 자, 수고비야, 이 사람아. 돈을 보자 그따위 심부름은 싫다고 생각했던 젊은이의 태도가 싹 달라졌다. 잘 알았습니다, 존경. 고맙습니다. 그 밖에 또 시킬 일은 없어요, 존경? 집에 가거들랑 일러둬. 저녁 반찬으로는 그래, 염소새끼 프라이가 좋다고. 그게 없으면 소시지가 좋아. 그것도 안 되면 내장 요리라도 좋다고 그래. 네, 존경. 젊은이가 바구니를 들고 떠나려는 순간 마을 쪽에서 악대의 주악 소리가 들려왔다. 저건 뭐지? 하고 더버필드가 말했다. 나 때문은 아닌가? 저건 부인의 놀이예요, 존경. 댁의 따님도 회원인걸요. 정말이로군. 그것보다 더 굉장한 일을 생각하느라고 깜빡 잊었구먼. 자, 어서 마루트 마을로 가서 마차를 보내줘. 그러면 내가 마차로 행차를 해서 부인의 시차를 할는지도 몰라. 젊은이는 떠났다. 더버필드는 저녁 햇볕을 쬐며 풀밭 실국화 사이에 드러누워서 기다렸다. 한참 동안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푸른 산기슭에 둘러싸인 이곳에 들려오는 인기척이라곤 희미하게 들려오는 악대 소리뿐이었다. 마루트 마을은 앞서 말한 블레이크 모어, 일명 블랙모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분지 동북쪽의 파도처럼 굽이친 산줄기 한복판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동떨어진 고장이다. 런던에서는 불과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나 아직도 그 대부분은 유람객들이나 풍경 화가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고장이다. 아마도 여름철의 가뭄 때만 아니라면
사방팔방을 에워싼 구름 꼭대기에서 이 분지의 지세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궂은 날씨에 길 안내자도 없이 섣불리 이 분지 속으로 찾아든 사람이 있다면 꾸불꾸불한 비좁은 진창길에 불쾌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기는 가을이면 어느 들판이고 간에 누렇게 물들었고 또 어느 샘에도 물이 말라본 적이 없는 기름진 땅이었으며 남쪽으로는 햄블돈힐, 벌베로우, 네틀콤 타우트, 독베리, 하이스토이, 법다운 등등이 연봉을 이루고 우뚝 솟은 백악질의 산맥과 잇대어 있었다. 해안 쪽에서 오는 나그네가 있어 석회질의 구릉과 곡식밭을 넘고 또 넘어 북쪽으로 20마일가량 터벅터벅 걸어오다가 갑자기 이런 낭떠러지에 부닥치면 여태까지 지나온 고장과는 너무나 딴판인 시골 풍경이 한 폭의 지도처럼 눈앞에 펼쳐진 걸 보고 놀라기도 하고 기뻐도 할 것이다. 뒤를 돌아다 보면 구릉이 까마득히 튀었고 하늘의 태양은 사방 풍경에 조금도 둘러싸인 듯한 인상을 주지 않을 만큼 광막한 들판 위로 사뭇 내리쬐고 땅 위의 오솔길은 새하얗게 보이고 생 울타리는 나뭇가지를 굽혀 나지기 만들었고 주위의 대기는 어디까지나 밝기만 했다. 여기 분지 안의 세계는 퍽 작고 세밀한 규모로 꾸며놓은 것 같았다. 밭이라곤 말이나 기르는 규모 작은 목장이 고작이요. 그것도 몹시 비좁아서 산꼭대기에서 굽어보면 그 생울타리가 연한 초록색 풀밭에다 펼쳐놓은 짙은 초록색 그물처럼 보였다. 눈 아래 대기는 노곤해 보이고 사뭇 담청 빛깔이 어리어 있어 화가들이 이르는 바 중경도 똑같은 빛깔로 보이며 저 멀리 아득히 보이는 지평선은 아주 짙은 군청색을 띠고 있었다. 밭갈이라도 할 만한 땅이라고는 극히 드물었고 또 있어도 비좁았다. 사방을 조망할라치면 다소의 예의를 제외하고는 너르게 무성한 초목으로 뒤덮인 언덕과 골짜기가 보다 큰 산과 골짜기 품 안에 안긴 듯이 보였다. 블랙무어라는 분지는 바로 이와 같은 고장이었다. 이 고장은 지형상으로는 물론 역사상으로도 흥미진진한 곳이다. 헨리 3세 때의 이상한 전설 때문에 이곳 분지는 일찍이 흰 숫사슴의 숲이라 불리었는데 이 전설의 내용인즉 임금께서 쫓고 몰아서 잡으려다 살려준 아름다운 흰 숫사슴을 토머스 드라린드라는 자가 죽인 죄로 많은 벌금을 물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뿐 아니라 최근에도 여기에는 수목이 울창했다. 이곳 산허리에 살아남은 늙은 떡갈나무 숲이며 마구 뻗은 살림대며 많은 목장 여기저기에 그늘을 지어주고 있는 고목 속에서 지금도 옛날의 자취를 역력히 엿볼 수가 있었다. 숲은 자취를 감추었으나 그 그늘 밑에서 베풀어졌던 몇 가지의 옛 풍습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하나 그 대부분이 아주 형태가 싹 변해버렸거나 혹은 좀처럼 분간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변모하여 간신히 남아있을 따름이다. 일례를 들자면 5월의 춤놀이 같은 것은 앞서 말한 부인회의 잔치, 즉 이 고장 말을 빈다면 부인회 들놀이라는 모습으로 옛 자취를 보여주고 있다. 이 명절놀이에 참가하는 본인들은 그 참맛을 몰라도 마루트 마을의 젊은이들에게는 퍽 흥미있는 행사였다. 그 특색은 해마다 이 명절이 오면 행렬을 지어 거닐고 춤을 춘다는 그런 습관을 지키는 것에 보다도 그 회원이 모두 여인네들이라는 데 있다. 남자들의 모임에서는 이와 같은 명절놀이가 차차 시들어가고 있기는 하나 별반 보기 드문 일은 아니었다. 하나 여인네들의 타고난 수줍음 때문인지 혹은 사나이들이 빈정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직도 남아있는 부인회는
지난날의 호화로움과 완미함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유독 마루트의 부인회만이 살아남아서 풍년잔치를 계속해왔다. 이 부인회는 상호 부조하는 모임으로서는 아니었으며 일종의 여자 신도단체로서 수백 년 내 이 행사를 계속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회원들은 하나같이 흰옷 차림이었으니 그것은 5월이 즉 즐거움을 뜻하는 구력 때부터 다시 말하면 먼 앞날을 염려하는 버릇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이 무미건조해지기 전부터 이어온 화려한 유풍이었다. 여자들은 우선 둘씩 짝을 지어 마을을 행진함으로써 등장을 하는 것이다. 푸른 생울타리와 담쟁이가 엉킨 집 앞에서 햇빛이 여자들의 자태를 환하게 비춰주면 이상과 현실은 다소 어긋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온통 흰 옷차림이었으나 정말 똑같은 흰빛이라곤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순백색에 가까운 것도 있고 파란빛이 도는 것도 있고 늙은이들이 입은 옷, 아마 단연간 개어두었던 것이리라. 죽은 사람 모양 새파래져서 조지 왕조풍의 빛깔에 치우친 것도 있었다. 흰옷이 유난스레 눈에 띄는 데다 부인들과 처녀들은 저마다 오른손에는 껍질을 벗긴 버드나무 가지를 왼손에는 한아름의 흰 꽃을 가지고들 있었다. 버드나무 껍질을 벗기는 일이나 흰 꽃을 고르는 일은 모두 제각기 공을 들여서 하는 바였다. 행렬 속에는 중년 부인과 갓 늙은 부인들도 몇몇 보였는데 온갖 풍상을 겪은 나머지 은 빛깔의 철사처럼 휘어진 그들의 머리칼과 주름 잡힌 얼굴은 이처럼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는 이상스럽기도 하고 또 정말 처량해 보이기도 했다. 아마 옳게 관찰한다면 젊은이들보다도 이젠 별 재미가 없어 라고 할 만한 나이에 가까워진 온갖 세상 근심 걱정과 경험을 겪어온 부인들에게 실은 화제거리가 더욱 많을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늙은 축들의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하고 저고리 밑의 심장이 숨가쁘고 뜨겁게 뛰노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나 해보기로 하자. 사실 회원들의 대부분은 젊은 처녀들이었다. 숱 많은 머리칼은 햇빛을 받아 금빛과 검은빛과 갈색 등등 가지각색의 빛깔을 반사했다. 눈매가 고운 처녀와 코가 잘생긴 처녀, 입모습과 몸매가 아리따운 처녀들이 있었으나 골고루 다 예쁜 처녀는 거의 없었다. 무사람들이 줄곧 바라보는 앞에서 입모습을 단정하게 가누기도 어려웠고 머리를 제대로 들기도 어려웠고 또한 얼굴에서 수줍음을 감추기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그들의 모습 속에 역력히 엿보였으므로 그 처녀들이 무사람들의 눈길에 익숙지 못한 시골 숫보기들임엔 틀림없었다. 그리고 이 처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햇볕으로 몸뚱이를 녹이듯이 가슴 속에다 남몰래 조그만 태양을 마련해 놓고 자기 마음에다 볕을 쬐어주곤 했다. 그것을 꿈이라고나 할까, 애정이라고나 할까, 취미라고나 할까, 혹은 희망하면 을에 그렇듯이 꺼질 듯 하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아득히 먼 희망이라고나 할는지. 이리하여 처녀들은 모두들 명랑하고 또 거의 즐거웠다. 행렬이 피어들어 주막 옆을 돌아 신장로에서 샘문으로 빠져서 목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때 마침 한 여인이 말문을 열었다. 어머나 어쩌면 얘 테스 더버필드야. 저기 저 마차를 타고 오는 게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행렬 속의 젊은 처녀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몹시 미목이 아름다운 처녀였다. 아마 그만큼 아름다운 처녀는 그 밖에도 몇몇 있을는지도 모른다. 하나 감정이 나타나기 쉬운 한박꽃 같은 입과 천진한 큰 눈은 얼굴의 빛깔과 윤곽에다 더욱더 풍부한 표정을 지어주었다.
머리에는 빨강 리본을 메고 있었는데 모두들 흰옷을 차려입은 행렬 속에서 이처럼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단장을 자랑할 만한 처녀는 오직 테스뿐이었다. 뒤를 돌아다 본즉 더버필드가 퓨어드럽 주막의 두 바퀴 마차를 타고 신장로를 올라오는 것이 보였는데 저고리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억센 고수머리의 여자가 그 마차를 몰고 있었다. 그 여자는 주막에서 일하는 쾌활한 하녀로 무슨 일이라도 맡아 하는 터이므로 때로는 말을 돌보는 일도 하고 주막집 마부 노릇도 했다. 더버필드는 뒤로 몸을 젖히고 기분이 좋은 듯 눈을 지그시 감고 머리 위로 손을 저으면서 느리게 시라도 읊듯이 흥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킹즈비어의 대궐 같은 묘소가 있도다. 기사의 벼슬을 지낸 조상들이 거기 영관 속에 고이 잠드셨노라. 테스라 불리는 처녀만 빼고 나머지 회원들은 저마다 킥킥 웃어댔다. 아버지가 무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을 알자 테스의 가슴 속에서는 노여움이 차차 치밀어 오르는 듯했다. 아버진 고단하셔서 그래, 그뿐이야. 하고 그녀는 조급히 말했다. 마차를 얻어 타고 돌아오시는 길이야. 우리 집 말은 오늘 쉬게 됐으니까. 얘 테스야, 넌 아무것도 모르니 좋지 뭐니? 하고 친구들이 말했다. 너의 아버진 장이 파한 뒤에 한잔 하신 거야. 하하하. 이봐 얘들아, 아버지를 놀려대기만 해보렴. 너희들과는 한 걸음이라도 같이 안 걸을 테니. 하고 테스는 외쳤다. 테스는 두 뺨이 발그스름 붉어지더니 이내 온 얼굴과 목덜미까지도 홍당무가 되었다. 이윽고 두 눈은 눈물이 글썽해지고 눈길은 땅으로 떨어졌다. 친구들은 정말 테스를 괴롭혔음을 알자 모두들 아무 말도 더는 하지 않았다. 행렬은 다시 질서가 회복되었다. 테스는 자존심 때문에 다시 고개를 돌이켜 아버지의 거동이 어찌 된 것인지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부터 잔디밭 위에서 춤놀이가 벌어질 울타리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 다다랐을 즈음엔 테스도 마음이 가라앉아서 버드나무 가지로 옆의 친구를 찌르기도 하고 여느 때처럼 짓거리기도 했다. 이 즈음에 테스 더버필드는 아직 세상 경험의 때가 묻지 않은 한낱 감정의 도가니에 지나지 않았다. 시골 학교를 다녔으나 그녀가 쓰는 말에는 다소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이 고장에서 특징이 되어 있는 사투리의 음조는 아마 인간의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느 발성에 못지않게 성량이 풍부한 발성음이었을 것이다. 이런 음절을 발음하는 끝이 좀 뾰족한 주홍빛 입술은 아직 뚜렷한 윤곽을 이루지 못했고 말을 하고 입을 다물 적마다 아랫입술은 윗입술의 한가운데를 밀어올리는 버릇이 있었다. 테스의 얼굴에는 어렸을 적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었다. 오늘 행렬 때만 보아도 생기가 발랄한 아리따운 여자다웠지만 이따금씩 두 뺨 위에는 12살 때의 모습이 나타났고 혹은 9살 때의 모습이 두 눈 속에서 반짝이었고 때로는 곡선진 입술 위에 5살 때의 모습도 오락가락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아는 사람도 별반 없었고 그리고 이런 일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적었다. 다만 몇 사람만이 그것도 주로 낯선 나그네들이 우연히 마을을 지나다가 테스를 유심히 바라보고는 싱싱한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평생에 2번 다시 이런 미녀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으며 대부분의 사람들 눈에는 그녀가 그림처럼 아름다운 시골 처녀로 보일 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주막 하녀가 모는 개선차에 몸을 실은 더버필드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회원들이 정해진 장소로 들어들가자 이윽고 춤놀이가 시작되었다.
회원 가운데 남자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처음에는 여자들끼리 춤을 추었으나 하루의 일이 끝날 무렵이 되자 마을 사나이들이며 한가로운 패들이며 도보 여행자들이 몰려들어 여자들과 더불어 춤을 추었으면 하는 기색이 보였다. 이 구경꾼들 가운데 어깨에다가는 조그마한 바랑을 걸머매고 손에는 탄탄한 지팡이를 쥔 상류 계급의 젊은 사나이 셋이 섞여 있었다. 서로 얼굴 생김새가 어슷비슷하고 게다가 나이도 비슷해 보여서 혹시 형제간이나 아닌가 하는 짐작이 갔는데 사실 형제간이었다. 맨 맞이는 흰 넥타이에다 목까지 닿는 조끼와 좁다란 차양이 달린 모자를 쓴 부목사의 정복 차림이었고 둘째는 보통 대학생의 모습이었고 그중 애되게 보이는 셋째 젊은이는 겉모습만 보아서는 도시 어떤 위인인가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그 눈초리나 옷차림 속에 엿보이는 거침없고 자유스런 인상은 그가 아직도 이렇다 할 직업을 갖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구태여 따져 말한다면 무슨 일이건 닥치는 대로 해보는 따위의 학생이라고나 할 수밖엔 없었다. 이 삼형제는 우연히 알게 된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성령 강림절 휴가를 이용하여 블랙무어 분지를 거쳐 도보로 여행 중이며 지금 북동쪽에 있는 세스톤 마을을 떠나 남서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길가의 문에 기대어서 처녀들의 춤과 흰 옷차림에 무슨 뜻이라도 있느냐고 물었다. 그중 나이가 많은 두 형은 분명히 오래 지체할 생각은 없어 보였는데 남자 상대자가 없이 여자들끼리만 춤을 추고 있는 광경에 흥미가 끌린 셋째는 좀처럼 서둘러 떠나려는 기색이 없었다. 이윽고 그는 바랑을 끌러 지팡이와 함께 생울타리 말뚝 위에다 놓고 문을 열었다. 어떡할 셈이야, 에인젤? 하고 맨 맞이가 물었다. 저 안에 들어가서 아가씨들과 한 바퀴 돌고 싶어요. 형님들도 같이 추시면 어때요? 1, 2분가량만. 뭐 그다지 오래 지체되진 않을 겁니다. 안 된다, 안 돼. 쓸데없는 소린 그만둬. 하고 맏형이 말했다. 무사람들 앞에서 시골 말괄량이들하고 춤을 추다니 들키기만 해봐. 자, 어서 따라와. 우물쭈물하다간 스타우어 캐슬에 닿기 전에 해가 저물 거야. 거기까지 가는 도중엔 머무를 데가 없어. 게다가 자기 전에 불가지론 반박을 한 장쯤 읽어야 해. 이왕 그 책을 가지고 왔으니 말야. 알았어요. 5분 안에 형님과 카스퍼트 형을 따라갈 테니 기다리지 마세요. 꼭 그리할 테니, 네, 피릭스 형님. 두 형은 동생이 수월히 뒤따라오게끔 그의 바랑을 가지고 마지못해 셋째 동생만 남기고 떠났다. 셋째는 잔디밭으로 들어갔다. 정말 이건 안 되겠는걸요. 춤이 잠깐 멎자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두 서녀 처녀들한테 다정스레 말을 건넸다. 상대할 사내들은 어디 있지요? 아직 일이 채 끝나질 않았어요. 그중 가장 대담한 처녀가 대꾸를 했다. 이제 곧 올 거예요. 그때까지 파트너가 돼주시겠어요? 좋아요. 하지만 나 혼자서야 어디. 이렇게 아가씨들이 많은데. 혼자라도 전혀 없는 이보다는 나아요. 계집애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춤을 추자니 따분해요. 껴안지도 끌어안지도 못하니 말이죠. 자, 어서 골라 잡으세요. 예, 너무 까불지 마. 조금 수줍음을 타는 처녀가 말했다. 이렇게 청을 받은 젊은이는 처녀들을 두루 돌아보며 골라볼까도 해봤으나 그의 눈에는 모두가 신기해 보였으므로 분간해서 고르기가 그다지 수월치 않았다. 그래 맨 먼저 손이 닿은 처녀를 골라잡았는데 이 처녀는 제 딴엔 자기가 뽑히려니 하고
은근히 기대했던 처녀도 아니고 또한 테스 더버필드도 아니었다. 문벌도 조상들의 유골도 묘비문도 더버빌 집안의 특유한 용모도 아직 생존 경쟁에서 테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지 보잘것없는 농갓집 딸들을 물리치고 사내 상대자를 혼자 독점할 정도의 도움조차 테스에게는 베풀어지지 않았다.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금력의 도움이 없는 노르망디 혈통이란 기껏 이 정도의 가치밖엔 없었다. 친구들을 무색하게 하고 젊은이한테 뽑혔던 처녀의 이름이 무언지 전해지지는 않았으나 그녀는 그날 저녁 맨 먼저 사내와 짝이 되어 호사한 처녀로서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받았다. 그러나 젊은이가 본을 보여줄 때 용기를 얻었음인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동안엔 좀처럼 서둘러 들어가려 들지 않던 마을 젊은이들도 차차 하나둘 다투다시피 모여들어 시골 젊은이의 기분을 마음껏 풍기며 쌍쌍이 난무를 하자 마침내는 부인회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까지도 이젠 사나이 노릇을 하지 않아도 괜찮게 되었다. 교회당 시계가 울리자 갑자기 학생은 떠나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형들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춤이 끝나서 나오려 할 때 테스 더버필드가 눈에 띄었다. 그녀의 큼직한 눈동자 속에는 자기를 택하여 주지 않았음을 원망하는 빛이 서리어 있었다. 젊은이도 테스가 수줍어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음을 서운하게 여겼다. 그는 섭섭한 심정으로 목장을 떠났다. 오래 지체한 때문에 젊은이는 쏜살같이 서쪽으로 좁은 길을 달리어 골짜기를 지나 다시 고개로 올라갔다. 아직 형들이 있는 데까지 따르진 못했으나 숨을 돌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울다리 속의 푸른 풀밭에서 흰옷을 입은 처녀들이 아까 자기가 한몫 끼어서 함께 춤출 때나 마찬가지로 마냥 빙빙 돌고들 있는 모습이 보였다. 처녀들은 벌써 자기의 존재를 아주 잊어버린 듯했다. 아마도 한 처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젊은이를 잊어버렸을 것이다. 이 처녀의 하얀 모습이 친구들한테서 떨어져서 생 울타리 옆에 혼자 서 있었다. 처녀가 서 있는 위치로 보아 자기하고 함께 춤을 추지 못했던 어여쁜 처녀임을 이내 알았다. 자기가 저 처녀의 존재를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음은 물론 대수롭지 않은 일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처녀는 야속타 생각했으리라고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그 처녀한테 춤을 청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젊은이는 새삼 생각했다. 이름이나마 알아두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처럼 얌전하고 표정이 풍부한 처녀. 새하얀 얇은 옷에 휘감긴 그 부드러운 처녀.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었노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젠 별 도리가 없었다. 젊은이는 돌아서자 몸을 굽히고 총총히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뇌리에서 씻어버렸다. 테스 더버필드는 이 일을 그처럼 쉽사리 가슴속에서 씻어버릴 수는 없었다. 춤을 청하는 사나이들은 물론 많았으나 그 뒤로 한참 동안은 영 춤추고 싶은 마음이 내키질 않았다. 아, 어쩌면 시골 사내들이란 그 낯선 젊은이처럼 멋진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를까. 언덕 너머로 사라지는 낯선 젊은이가 석양 속으로 자취를 감추어버리자 그제야 비로소 테스는 잠시나마 가슴속에 스며들었던 슬픔을 씻어버리고 춤을 청하러 나선 사나이에게 승낙을 했다. 테스는 어두울 무렵까지 친구들과 함께 남아서 잠옷 흥겹게 춤을 추었다. 하기야 여태까지 사랑이 무언지도 모르던 수처녀여서 그저 장단 맞춰 한 곡조 춤추는 것을 즐길 따름이었다.
사나이들한테 사랑의 고백을 받고 그의 소나귀에 넘어간 처녀들의 부드러운 가책이니 쓰디쓴 단맛이니 즐거운 괴로움이니 흐뭇한 고뇌니 하는 것을 보더라도 자기라면 그럴 때엔 어떻게 하리라는 것을 일찍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지금 춤을 출 때 젊은 사나이들은 테스의 상대가 되려고 옥신각신했으나 이젠 이것도 한낱 유황거리에 그치고 말았다. 사나이들이 극성스레 굴면 테스는 도리어 꾸짖기도 했다. 테스는 더 늦게까지라도 눌러있을 수도 있었겠으나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이 문득 머리에 떠올라 어찌된 영문일까 하고 걱정이 되어 춤추는 친구들의 뒤로 빠져나와 마을의 한끝에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까지 아직도 수십 야드 떨어진 곳에 이르자 여태까지 귀에 익었던 음악 소리와는 다른 음률이 들려왔다. 테스가 잘 아는 너무나도 귀에 익은 소리였다. 그것은 집안에서 덜컥덜컥 규칙적으로 연거푸 흘러나오는 소리로 돌바닥에 요람 밑창이 마구 부딪는 소리였다. 요람이 움직이는 대로 여자의 목소리가 장단을 맞춰서 억센 무도곡 가락으로 즐기는 노래, 얼룩 암소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보았네. 저기 저 푸르른 숲 속에 잠든 암소를. 오시이다 이미시여 어디인가 내 가르쳐 주리. 요람 흔드는 소리와 노랫소리가 동시에 잠깐 그치고 드높이 외치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소서. 우리 아기의 상냥한 두 눈에 그리고 미랄 같은 두 볼에도 버치 같은 입에도 큐핏 같은 넓적다리에도 온 몸에 골고루 빠짐없이 기도가 끝나자 뒤이어 요람이 흔들리고 노래가 시작되어 얼룩 암소가 흘러나왔다. 테스가 문을 열고 안의 신닫기 위에 서서 방 안을 살폈을 때의 분위기는 대충 이러했다. 즐거운 노래가 들려왔으나 방 안의 광경을 본 테스의 마음은 몹시 쓸쓸해졌다. 풀밭에서의 즐거웠던 명절놀이, 새하얀 옷과 꽃다발과 버들가지 지팡이와 잔디 위에서의 난무한 낯선 젊은이한테 불현듯 품었던 그리움 등 속에서 한 자루의 촛불이 희미하게 비춰주는 방 안의 음산한 광경으로 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이랴. 테스는 이와 같은 변화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골똘히 놀기에만 정신이 팔릴 것이 아니라 좀 더 일찌감치 돌아와 집안일을 돌보아 드릴 걸 하는 차디찬 가책에 그녀의 가슴은 아팠다. 테스가 집을 나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어린애들 속에 파묻혀 언제나 다름없이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밀린 빨랫감이 가득히 담긴 통 위에 매달려 있었다. 테스는 바늘에라도 찔린 듯이 뼈저리게 뉘우치는 것이었지만 그녀가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흰 옷, 촉촉한 풀밭에서 무심코 치맛자락을 파랗게 물들여 버렸으나 바로 어제 이 빨래통에서 어머니가 꺼내어 손수 물을 짜서 달여놓은 것이었다. 언제나처럼 더버필드의 마누라는 아까도 말했듯이 한쪽 발로 막내 아이의 요람을 흔들기에 바빴으므로 나머지 한 발로 빨래통 곁에 서서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요람의 흔들대는 돌바닥 위에서 여러 해 많은 아이들의 무게에 억눌려 고된 일을 치러왔으므로 거의 반반해지다시피 달아져 있었다. 그래서 더버필드의 마누라가 노래에 흥겨워서 온종일 비누 거품에 젖고 난 뒤에 그나마 남은 기력을 도두어 흔들대를 밟을 적마다 이 작은 침대는 덜커덕거려 그 속의 아기는 흡사 배틀의 북처럼 좌우로 밀리곤 했다. 덜컥덜컥하고 요람은 흔들렸다.
촛불은 저절로 확 타올라 너울거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팔꿈치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노래는 마지막 귀절까지 재빨리 흘렀다. 더버필드의 마누라는 그동안 딸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어린 것들에게 시달리는 지금도 존 더버필드는 노래를 미칠 듯이 좋아했다. 다른 고장에서 블랙모어 분지로 흘려드는 노래치고 테스의 어머니가 한 주일 안에 그 곡조를 외지 못하는 노래는 하나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도 어딘지 모르게 청춘 시절의 싱싱함과 아름다움조차 희미하게나마 풍기고 있었으니 테스의 자랑할 만한 미모는 주로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것이지 기사의 가문이라든지 유서 깊은 문벌 따위에서 얻은 것 같지는 않았다. 제가 대신 흔들겠어요, 어머니. 하고 딸은 상냥하게 말했다. 그렇잖으면 나들이 옷을 갈아입고 빨래 짜는 거나 거들어 드릴까요? 전 벌써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테스가 이토록 오랫동안이나 집안일을 자기한테만 내맡겨 두었대서 조금도 싫어하는 내색을 하질 않았다. 언제나 그것 때문에 테스를 나무라지는 않았다. 딸이 거들어주지 않은 걸 별로 아쉬워하지도 않고 일이 혼자 힘에 붙이면 무심히 미루어서 수고를 덜곤 했다. 한데 어머니는 오늘 밤 따라 여느 때보다 즐거워 보였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꿈을 꾸는 듯하고 넋을 잃은 듯한 황홀한 빛이 감돌고 있었는데 딸로서는 도시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오냐, 잘 돌아왔구나. 마지막 곡조가 끝나자 어머니가 말했다. 너희 아버지를 모셔와야겠는데 그보다도 먼저 오늘 일을 얘기해주마. 얘야, 너도 사연을 들으면 뽐낼걸. 제가 나간 뒤의 일이에요? 하고 테스가 물었다. 그럼 오늘 낮에 아버지가 마차를 타고 뽐내시던데 그 일하고 무슨 관계라도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난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기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것도 다 그 야단 때문이야. 글쎄, 우리가 이 고장에서 손꼽히는 명문이란 걸 알게 됐지 뭐니. 아무튼 우리 조상은 저 올리버 그란불 때보다도 더 먼 오랑캐들이 살던 아득한 옛날부터 대를 이어온 집안이라 비석이니 납골당이니 문장이니 문지니 그 밖에도 별의별 것이 다 있다나 봐. 성 찰스 시대에는 떡갈나무 기념사에 뽑힌 적도 있어서 우리들의 정말 성은 더버빌이라나. 그래,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니? 너희 아버지가 마차를 타고 돌아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야. 모두들 쑥덕거리듯이 약주 취하신 때문은 아니야. 저도 기뻐요. 한데 무슨 좋은 수라도 있을까요, 어머니? 이따뿐이니 굉장한 수가 생길 거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네와 같은 양반들이 제각기 마차를 타고 불이 나게 찾아들 올 게다. 너희 아버지는 세스톤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얘기를 듣고 와서 여태까지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셨어.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고 테스는 문득 물었다. 그 말에는 대답도 않고 어머니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오늘 세스톤에 가셔서 의사의 진찰을 받으셨는데 폐병은 아니라나 봐. 의사의 말이 심장둘레에 지방이 끼었대. 글쎄 이렇게 말이야. 하면서 더버필드의 마누라는 물에 불어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C자꼴을 만들고 다른 쪽 집게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켰다. 지금 같아서는 하고 의사가 아버지더러 말하더래. 당신의 심장은 여기도 저기도 뺑 돌아가면서 죄다 막혔고 여기 한 군데만 아직 열려 있소 라고.
그런데 여기마저 이렇게 맞붙는 날엔 더버필드의 마누라는 두 손가락 사이를 좁혀서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당신은 그림자처럼 저승으로 가버릴 거요, 더버필드. 앞으로 10년쯤 배견할지도 모르고 혹시 10달이나 열흘 사이에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오 라고 말하더란다. 테스는 놀라는 기색이었다. 아버지가 벼락같이 귀하신 몸이 되었는데 그처럼 빨리 영원한 구름 저편 저승으로 떠날는지도 모른다니. 그건 그렇고 아버진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고 테스는 되물었다. 어머니는 애원이라도 할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얘야, 화를 내지는 말아라. 불쌍한 아버지야. 글쎄, 아버지는 목사님한테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하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니 1시간 전에 롤리번의 주막으로 가셨어. 내일 꿀벌통을 가지고 다녀오셔야 하니까 기운을 좀 돋우시고 싶어서 말이야. 가문이야 어떻든 꼭 보내야 할 물건이니 거리가 여간 멀어야지. 그래 자정 조금 지나서 떠나셔야 할걸. 기운을 돋우시려고요? 테스는 눈물이 글썽해서 짜증을 냈다. 기가 막혀. 기운을 내시러 주막에 가시다니. 그래 어머니도 아버지 하시는 게 옳다고 내버려 두셨어요? 테스의 짜증과 노기는 온 방 안에 퍼져서 새간이며 촛불이며 노는 아이들과 어머니까지도 모두 겁을 먹은 기색이었다.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는 화가 난 듯이 대답했다. 내가 옳다고 할 리가 있겠니? 내가 돌아와서 집을 봐주면 내가 아버지를 모시러 가려고 기다리던 참이야. 제가 가겠어요. 건 안 돼, 테스. 내가 간대도 소용없을 게다. 테스는 그 이상 더 따지질 않았다. 어머니가 말리는 속셈이 무엇인지를 테스는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벌써 곁의 의자에다 재킷과 모자를 넌지시 걸쳐놓고 마음속으론 은근히 마중 가고 싶었지만 자기가 마중 가야 할 형편을 일부러 극성스럽게 슬퍼하는 채 했다. 그리고 운세대감일랑 바깥 광에다 내다둬라 하고 어머니는 두 손을 바삐 씻고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다. 운세대감은 술이 두꺼운 낡은 책으로 어머니 바로 곁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하도 호주머니를 드나드는 통에 책 가장자리가 글자 있는 데까지 달아져 있었다. 테스가 그 책을 집어드는 걸 보고 어머니는 떠났다. 주책 없는 남편을 주막으로 데리러 간다는 것은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부대끼는 더버필드의 마누라에게는 그나마 남아있는 몇 가지 낙 중의 하나였다. 롤리버 주막 안에서 남편을 찾아내어 한두 시간가량 그 곁에 붙어 앉아있노라면 그동안이나마 자식들에 대한 온갖 근심 걱정을 잊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럴 때만은 그녀의 생활에도 일종의 후광이랄까 저녁 노을 같은 것이 깃드는 듯 싶었다. 생활의 고통이며 그 밖의 현실이 저절로 형태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되어 마침내는 오직 조용히 머릿속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현상이 되어버려 이젠 몸과 마음을 뼈저리게 괴롭히는 절박하고도 구체적인 현실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어린 자식들도 바로 눈앞에 보지만 않으면 마주 볼 때보다도 행복스럽고 대견스러운 존재로 느껴졌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가운데 웃음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도 있었다. 지금은 내 남편이 되어버린 사나이 옆에 붙어 앉았노라면 전에 서로 사랑을 속삭이던 때에 지금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사나이의 결점은 보려고도 않고 오직 이상적인 애인으로서만 우러러보던 그때와도 흡사한 기분을 그녀는 저기 느껴보는 것이었다. 어린 동생들과만 남은 테스는
우선 운세대감을 가지고 바깥 광으로 가서 지붕 밑에 넣어두었다. 어머니는 이 헌책을 이상하게도 미신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밤에는 방 안에다 두지 못하게 했으므로 점을 치고 나면 언제나 바깥에 도로 갖다 두곤 했다. 미신이나 전설이나 사투리나 혹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민요나 재빨리 소멸해가는 하잘것없는 것밖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와 제3 개정된 교육법령 밑에서 훌륭한 국민학교 교육을 받아 표준 지식을 배운 딸과의 사이에는 흔히 말하듯이 200년의 거리가 있었다. 두 모녀가 같이 있는 것을 보면 흡사 제임스 왕 시대와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나란히 노인격이었다. 테스는 뜰 안의 길을 돌아오면서 오늘따라 어머니는 이 책에서 무엇을 점쳐보려고 했을까 하고 생각했다. 오늘 조상의 정체를 알게 된 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으리라 짐작은 갔으나 그것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신세에 관계가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테스는 이따위 생각은 그만하기로 하고 어린 동생들을 잠자리에 들게 한 다음 9살 난 남동생 에이브라함과 보통 리자 루라고 불리는 12살 반짜리 여동생 엘리자 루이자와 함께 낮에 말린 소고가지에 물을 뿜어 죽이기에 바빴다. 테스와 아랫 동생과의 터울은 4살 남짓한 차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사이에 있던 두 동생이 어릴 때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 동생들과 같이 남아있으면 의뢰의 어머니 구실을 하게 마련이었다. 에이브라함 아래로는 호프와 모테스티라는 두 계집애가 있고 그 밑으로 3살짜리 사내애와 겨우 첫 돌이 지난 젖먹이가 있었다. 이 어린 것들은 이를테면 더버필드라는 배의 성객 격이었다. 그들의 즐거움이나 생활 필수품이나 건강이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모두 더버필드라는 두 부부의 재량에 달려 있었다. 만약에 더버필드 부부가 공경과 불행과 주림과 병환과 타락과 죽음을 향하여 항로를 잡는다면 갑판 밑에 갇힌 6 어린 포로들도 어쩔 수 없이 운명을 같이 할 도리밖엔 없었다. 이 무력한 6 어린이더러 어떤 생활 조건 아래서라도 살고 싶으냐고 물어본 자도 없었거니와 형편없는 더버필드네 집안이라는 역경 속에서라도 살고 싶으냐고 물어본 자는 더욱이 없었던 것이다. 그 노래가 상쾌하고 순박하듯이 인생관도 심오하고 믿음직하다고 이즈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인은 자연의 성스러운 계획 운운하지만 그는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어 그런 소리를 하는지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밤은 자꾸만 깊어가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테스는 문 밖을 내다보며 머릿속으로 마로트 마을을 그려보았다. 마을은 잠이 들려는 참이었다. 여기저기서 촛불과 등잔불을 끄고들 있었다. 테스는 마음속으로 소등기며 불을 끄려고 뻗쳐지는 손길을 그려보았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모시러 갔다는 것은 모셔와야 할 사람이 하나 더 늘었다는 걸 뜻했다. 새벽 1시 전에 떠나야 한다는 몸도 그다지 성하지 못한 아버지가 이처럼 늦도록 주막에 눌러앉아 옛 조상의 혈통을 축복하고 계시다니 될 말인가 라는 생각이 테스의 머리에 불현듯 떠올랐다. 에이브라함 하고 테스는 동생에게 말했다. 어서 모자를 쓰고 무섭진 않지? 롤리번의 집에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웬일인가 좀 보고 오렴. 소녀는 냉큼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차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반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오지는 않았다. 에이브라함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유혹의 손길이 뻗치는 주막에 끌려들어 사로잡히고 만 모양이었다.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겠어. 하고 테스는 말했다. 리자 루는 막 침대에 들어 누웠다. 테스는 아이들을 재우고 문단속을 하고는 빨리 걷기가 불편한 어둡고 꾸불꾸불한 비좁은 골목길을 걸어갔다. 이 길은 쥐뿔만한 땅 조각에는 시세도 없었던 때 바늘이 하나밖에 없는 시계로도 충분히 하루의 시간을 가리켜 주던 때 만든 길이었다. 인가가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길게 뻗친 마을 이쪽 한 귀퉁이에 하나밖에 없는 롤리버 주막은 반면허밖에 없어서 술을 팔기만 했지 안에서 마시지는 못하는 집이었다. 그래서 가게 안에서 버젓이 술을 마실 수는 없으므로 술꾼들을 위하여 그나마 떳떳하게 허용되는 설비라곤 마당 울타리 기둥에다 철사로 묶어매어 선반 모양으로 만든 너비가 6인치가량 길이가 2야드밖에 안 되는 널판대기 뿐이었다. 목마른 나그네들은 길가에 선 채로 한 잔 들이켜고 먼지 투성이인 한길 바닥에다가 마시다 남은 찌꺼기를 뿌리면 폴리네시아 군도의 지도와 흡사한 모양이 얼룩지는 걸 보고 이 선반 위에다 술잔을 놓고 이왕이면 안에 들어가 좀 쉴 데가 있으면 십상이겠다고들 생각하는 것이었다. 나그네들의 사정은 이와 같았다. 그러나 토박이 손님들 가운데도 똑같은 소망이 있었다. 소망이 있으면 절로 길이 트이는 법인가 보다. 2층의 널따란 침실, 그 창문에는 이 집 안주인인 롤리버 부인이 요즘까지 쓰다 버린 끔찍한 털실 쇼를 투박하게 드리웠는데 이날 밤에도 음주의 낙을 찾아 근 10여 명이나 모여들었다. 모두 마루트 마을 이쪽 끝에서 가까운 곳에 그전부터 사는 사람들이며 이 숨은 술집의 단골 손님들이었다. 인가가 산지한 마을 저 먼 쪽에는 완전 면허를 가진 주막 퓨어드럽 집이 있기는 하나 거리가 먼 탓으로 이쪽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술집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실은 그보다도 이 집 술맛이 저쪽 집보다 낫다는 점에서 저 집 넓은 방에서 주인과 마시느니 보다 오히려 이 집 2층 다락방에서 롤리버와 어울려 마시는 것이 낫다고 모두들 이 집 평이 좋았다. 방 한복판에 놓인 을씨년스런 네발 침대가 그 삼면에 모인 서너 사람에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그 밖에 두 사람이 의장 위에 한 사람이 조각 장식 있는 참나무 괴짝 위에 두 사람이 세면대 위에 제각기 앉아서 모두들 편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순간에 그들이 누리는 마음의 쾌감은 넋이 몸뚱이 밖으로 부풀어 나와 온 방 안에다 저마다의 인품을 따스하게 퍼뜨리는 그런 상태였다. 이리하여 온 방안과 세간은 차차 훌륭해지고 으리으리해 보였다. 창문에 들이운 숄도 화려한 벽 포장으로 변하고 옷장의 노쇠 손잡이도 황금빛 녹화로 보이고 조각한 침대 다리는 솔로몬 전당의 장려한 기둥을 방불케 했다. 더버필드의 마누라는 테스와 헤어진 뒤에 여기까지 총총히 걸어와서 앞문을 열고 몹시 캄캄한 아래층을 지나 문 걸쇠의 장치를 잘 아는 사람의 솜씨로 층층대 문을 열었다. 그녀는 구부러진 층층대를 느릿느릿 딛고 올라갔다. 이윽고 맨 꼭대기에 이르러 환한 불빛을 받자 침실에 모인 술꾼들의 온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친한 사람들이라 부인의 놀이를 계속하려고 제가 비용 일체를 도맡기로 하고 몇 분 모셨습니다. 하고 안주인은 발자국 소리가 나자 층계 쪽을 쳐다보면서 교리 문답이라도 외는 어린애 모양 줄줄 내리 외웠다. 이게 누구야? 더버필드 댁 아냐? 아이 깜짝이야.
당국에서 취취 나온 날이인 줄 알았지 뭐야. 더버필드의 마누라는 몰래 모인 술꾼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를 받으며 남편 곁으로 다가갔다. 남편은 얼빠진 사람 모양 혼자서 나직이 흥얼거리고 있었다. 나도 아무개만 못하진 않아. 킹즈비어 서브 그린힐에 큰 묘소가 있고 웨섹스 바닥에 누이 집보다도 훌륭한 유골이 있단 말이야. 그 일로 문득 생각난 게 있어. 당신한테 여쭤볼래요. 굉장한 계획인데 하며 마음이 우쭐해진 마누라가 소곤거렸다. 이봐요. 내가 안 배우? 하고 그녀는 팔꿈치로 남편을 넌지시 찔렀으나 남편은 유리창이라도 들여다보는 듯이 멀거니 마누라를 건너다보며 여전히 뇌까리고 있었다. 여보시오, 너무 큰 소리로 부르지 말아요. 하고 안주인이 말했다. 날이라도 지나가다가 허가장이라도 뺏어가면 어떡한담? 이번 우리 얘기를 이 양반이 합디까? 더버필드의 마누라가 물었다. 응, 듣기는 좀 들었지만 그게 뭐 돈푼이라도 생길 일이유? 아, 그건 비밀이에요. 하고 더버필드의 마누라는 똑똑한 채 말했다. 네 바퀴 마차 탈 신세는 못 될 망정 마차 가까이만 가도 좋지 않겠스. 다들 들으라고 크게 하던 말소리를 낮추어 남편에게 나직이 말했다. 당신한테서 그 얘기를 들은 뒤로 이 생각이 영 머리를 떠나질 않아요. 저 체이즈 숲 근처에 트란트리지라는데 더버빌이라는 성을 가진 큰 가쁜 마나님이 있다는 거 말이에요. 뭐라고? 하고 존경이 말했다. 마누라는 같은 말을 되풀이해 주었다. 그 마나님이 필경은 우리와 일가일 거예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집에 테스를 보내 일가의 인연을 이어보자는 거죠. 그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그런 성을 가진 마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어? 하고 더버필드가 말했다. 트링건 목사님도 미처 그 생각은 못 하셨던가 보지. 한데 그 마나님도 우리 집안에 비긴다면 별것 아냐. 필경 노르만 왕조 시대부터 길이길이 대를 이어온 우리 집안에서 갈라져 나간 집안일걸 뭐. 이런 생각에 정신이 팔려서 이러니 저러니 떠벌리는 통에 어린 에이브라함이 방 안에 들어와 집으로 돌아가자고 조를 기회만 엿보고 있는 줄을 두 부부는 통 모르고 있었다. 그 마나님은 부자니까 우리 딸애를 잘 봐줄 테죠. 하고 더버필드의 마누라가 말을 이었다. 그러면 오죽 좋겠어요. 같은 가문에서 갈라진 두 집안이 서로 내왕도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모두들 일가라고 나섭시다. 침대 밑에서 에이브라함이 신이 나서 말했다. 그리고 테스가 그 마나님한테 가서 살거들랑 다들 만나러 가봐요. 모두 마나님 마차를 타고 아름다운 나들이 옷도 입게 될 거야. 얘, 너 여길 어떻게 왔지? 객적은 소리를 다 하고 있구나. 저리 가서 층대에서 놀고 있어. 아버지하고 엄마가 나갈 때까지. 그건 그렇고 테스는 꼭 그 분가로 보내야 해요. 그 애라면 마나님 마음에 꼭 들 거야. 테스라면 틀림없어요. 그렇게만 되면 어떤 양반이 나서서 그 애한테 틀림없이 청혼할걸. 뭐 입 바른 소리 같지만 난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운세대감으로 그의 점을 봤더니 바로 그런 괴가 나오지 않아요? 당신도 좀 봤더라면 좋았을걸. 오늘 그 애가 어쩜 그리 예쁜지. 살결도 어쩌면 공작 부인처럼 비단결 같았다우. 그 애는 뭘 하지? 거기 가는 걸?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앤 그런 일가 마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죠. 하지만 틀림없어요. 시집만은 잘 가게 될 테니 설마 싫다고는 안 하겠죠. 데스는 성미가 좀 괴팍해서. 그래도 마음만은 온순해요. 저한테 맡겨둬요.
두 부부는 몰래 이야기했으나 결국 모두들 이야기 내용이 대강 짐작이 갔으므로 더버필드 내외가 지금 좌중의 누구보다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어여쁜 맏딸 테스의 앞길은 양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테스는 참말 예쁘고 재밌는 애야. 오늘 그 애가 친구하고 마을을 행진하는 걸 보고 혼자 그리 생각했소. 하고 한술 취한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더버필드 아주머니도 이건 알아둬야 하오. 마룻바닥에선 엿기름에 파란 눈이 트지 못한다는 걸 말이야. 이것은 색다른 뜻이 있는 지방 말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말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술꾼들의 이야기는 다채로워졌다. 그러자 아랫방을 지나오는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친한 사람들과 부인의 놀이를 계속하려고 제가 비용 일체를 도맡기로 하고 몇 분 모셨습니다. 하고 안주인은 난데없이 나타나는 사람들 때문에 미리 준비해둔 판에 박은 말귀절을 줄줄 외다가 새로 나타난 사람이 테스라는 걸 알았다. 주름살이 잡힌 중년 축들의 교회의 매개물로서 안성 맞춤인 술냄새가 가득 찬 곳에 나타난 테스의 젊은 모습은 어머니가 보아도 가엾을 정도로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테스의 까만 눈동자에 나무람의 빛이 서리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은 술을 허둥지둥 마저 마시곤 딸의 뒤를 따라 층계를 내려갔다. 그들의 등 뒤로 조용하라는 롤리버 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좀 조용히들 해주세요. 면허장 빼앗기고 불려가고 뭐하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안녕히들. 테스는 아버지의 한쪽 팔을 붙잡고 어머니는 다른 쪽 팔을 부축하며 그들은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별로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줄곧 마시는 술꾼이라면 주일날 아침에 예배 보러 가서 무릎을 꿇는데 별 지장이 없는 주량의 4분의 1도 채 못 마신 셈이었다. 그러나 존경은 워낙 체질이 약한 탓으로 이런 사소한 실수를 자주 저질렀다. 맑은 공기 속으로 나오자 사뭇 비틀거리며 런던 쪽으로 걷는가 하면 바 쪽으로 걷기도 하여 세 사람의 행렬은 이리저리로 쏠리곤 했다. 그래서 밤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들에게 흔히 일어나듯이 우스꽝스런 현상이 나타났으나 우스꽝스런 것이 의뢰 그렇듯이 실은 그다지 우스운 것도 아니었다. 두 여인은 장본인인 더버필드나 에이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도 되도록이면 이러한 강행진과 후퇴가 술에 취한 아버지 때문이 아닌 듯이 보이게 하느라고 무척 애를 썼다.